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태원 현장에서 일어난 이 할로윈데이의 이 참사, 경찰은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누군가 밀어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특정 복장을 한 남성들이 밀었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다는데 잠시 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중상자 중에서 안타깝게도 숨을 거둔 분이 한 분 더 는 겁니다. 남은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더 이상의 추가 사망자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무방비.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방비. 함께 보시죠. 경찰 참사 3일 전에 압사 경고가 있었다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대비를 안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이태원 상인과 용산구와의 회의, 그 장소에서 이태원 상인 측이 압사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선 경찰에서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라는 보고가 올라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27일 별도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지만 헬로원 인파가 예상됐지만 무방비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 같은 위험이 경고됐었는데 왜 대비를 못했던 걸까라는 아쉬움이 묻어나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수사. 한겨레신문 구면 내용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밀쳤는지도 수사, 52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현장 감식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목격자들이 특정 코스프레를 한 남성들이 밀어라며 밀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인지, 정말로 누가 밀었는지, 밀었다면 왜 밀었는지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만약에 고의로 밀쳤다면 형사처벌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불법. 오늘 중앙일보가 일면에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법. 해밀턴 호텔의 불법 건축이 3.2m의 좁은 골목길 병목 현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불법 증축물이 있었다라는 건데 정상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 증축물, 그 증축물 때문에 안 그래도 좁은 폭이 더 좁아졌다. 전문가들은 건축 한계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걸 명백히 침범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엔 4m 폭의 도로로 표시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4m가 3.2m로 확 줄어든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대가. 한국일보 3면입니다. 유가족 울리는 악마의 댓글, 반드시 대가 치른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경찰은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내용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형 참사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강한 처벌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징역형, 실형, 손해배상 책임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님, 그리고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제대 백병원의 김경우 가정의학과 교수님,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전 국민에게 큰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밝혔듯이 저희 채널A는 자극적인 사고 영상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보도를 오늘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경고 놓친 무신경, CCTV가 밝혀낼까? 사고 현장에서 밀어, 밀어라는 외침이 있었다. 누군가 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밀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밀침이 고의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밀어 목격담. 앞서 사고 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참사 당일 구조된 최모 군에 따르면 밤 10시 10분경 밀어라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남성 5, 6명이 의도적으로 밀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기도 했지만 누가 좀 밀어서 이거는 뒤로 밀리는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밀지 말란 소리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했고요. 그때부터 밀려서 뒤로 이제 밀려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이 약간 기다리겠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막 이제 어디서는 막 경계선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깔린다는 느낌? 진짜 사람들이 그냥 서로 밀리는 게 다 보여요. 그냥 다 보여요. 그냥 밀리는 게. 김수현 교수님, 여러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목소리로 들었는데, 누군가 특정인들이 특정 복장을 하고 밀어 하면서 미는 남성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외부의 어떤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많은 사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CCTV를 일일이 분석해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취합해서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과 그 무리 한 5-6명 정도가 밀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을 앞쪽으로 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대열이 흐트러지고 무게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졌고, 이게 연쇄적으로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이제 압사 사고로 이제 일어났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하나의 설 정도로 이야기가 됐지만 워낙 목격자들이 많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과 그 무리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CCTV를 통해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특정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CCTV로 여러 가지 인상착의들을 특정한 다음에 이 사람의 동선을 쫓아서 이 사람이 뭐 카드 결제를 했다거나 아니면 교통카드를 사용했다거나 이러한 기록들을 뒤져가면서 용의자들을 특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설령 용의자를 특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물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남성 5, 6명이 선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직 확실치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정 코스튬 남성이 선동, 경찰 현장 CCTV 분석, 사고 인근 42곳의 CCTV 52대와 SNS 영상물을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가게 직원, 부상자 등 총 44명 조사, 특정 코스튬 남성 몇 명이 밀자고 했다는 일부 진술이 확인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조사 이후 결과에 따라서 사법 처리하겠다. 현장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단계다. 상황이 되면 강제 수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성규 회장님, 네. 이 5-6명의 남성들이 만약에 미인다고 가정했을 때 이 많은 인원들이 밀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혹적인 이번 피해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람의 체중의 3배 이상을 미는 힘이 발생한다 하거든요. 예. 경험상으로 보면. 그러면 10명이 밀었다고 가정하면 계산하기 쉽게 지금 60kg를 보면 600kg거든요. 그러면 3배가 되면은 뭐 1.8톤 해가지고 총 2톤이 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수십 명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이 밀렸을 때 그 한 사람에만 힘이 가중되지만 예.
이 한 사람이 연쇄적으로 중복으로 힘이 기울어지거든요. 그래서 100명이 한 사람의 밀므로 인해서 힘이 가중돼서 마지막에 있는 사람에서는 굉장한 큰 힘이 작용해서 네. 밀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또 중요한 요인은 여기가 경사졌거든요. 경사졌다. 경사졌기 때문에 밀면 굉장히 쉽게 밀릴 수가 있는 아. 것입니다. 그 비록 소수일지라도 경사가 또 져 있기 때문에 밀면 그게 큰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사진 곳에 보면 여성들이 평상시에도 높은 힐을 신고 걷기가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예. 경사졌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는 조금만 밀면 가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했고 제도가 미흡했고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무리 제도가 완벽하게 대책을 세웠더라도 이런 불완전한 행동이 있으면 예. 모든 제도가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안전 대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돼버리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밀었다면 밀었다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제도보다도 더 어떤 의식, 이번 가만히 보면은 그 축제 때 위험을 게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줄다리기 하듯이 뭐 당기는데 여기는 서로 밀당기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이버상의 게임처럼 이런 것들이 어떤 의식 그 고치가 되지 않아서 예. 근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밀어라며 고의로 밀었다면 그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어떤 심리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건지도 궁금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5-6명이 밀었다고 하지만 경사도 있었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같은 압사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에서 이런 밀어라는 행동이 만약에 있었다면 나왔는지도 좀 궁금하고, 만약에 CCTV를 통해서 특정을 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CCTV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느냐 문제. 네.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남에서 지갑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예.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한 3시간이면 그 지갑을 주워 간 사람이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CCTV 주위를 전부 다 동선을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이 다음에 어디 갔고, 뭐 지하철을 탔으면 지하철의 교통카드랄지, 아니면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노인 우대 뭐 그런 게 찍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차를 타고 가면 차량 번호가 찍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집이 어딘지 인적사항까지 다 찾아내더라고요. CCTV로는 특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예, 네. 아니 그런데 이 참사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얽혀설켜 있었잖아요. 그 뒤에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 밀어 한 사람들의 어떠한 뭐 입모양을 가지고 판단할 건지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CCTV가 이 클로즈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의 어떤 이동선을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CCTV를 따라가면서 특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특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원인 관계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밀어 했을 때 밀어서 거기서 그냥 앞사람은 끝난 건지, 아니면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적으로 밀쳐 나간 건지, 그로 인해서 지금 참사에 어떤 사망자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인지 그 원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죄를 인정을 하려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사로 인정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업무상 과실이 있어 과실 자체는 애견 가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미른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런 사상자와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애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 애견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사 특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법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과 생존자들은 밀어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장신구를 한 사람들이 밀어라면서 밀었다라는 진술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경찰이 아직 수사 결과 확인해준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어쨌든 경찰은 CCTV 분석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김경호 교수님, 이 많은 전문가들이 5-6명이 누군가가 밀었다면 그 민 행동과 이 많은 분들이 희생된, 질식된 이 사고관계의 인과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의학적으로도 그냥 인파가
밀렸을 때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하는 것과 누군가 인공적인 힘이 작용했을 때에 받는 어떤 부상이나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까? 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다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특히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또 나이가 드셔서 골절이나 외상에 쉽게 큰 부상을 입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넘어지는 환경, 넘어지는 것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경사면도 그렇고 어떤 걸림턱이 있어서 쉽게 넘어지신다든지 아니면 구조물이 튀어나와서 병목 현상을 만들면서 사람들의 이동을 방해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밀게 되면은 낙상의 위험이 더 커지겠고요. 또 바닥이 또 얼만큼 미끄러운가, 물기가 있느냐 이것도 역시 낙상의 큰 위험 요인이 되겠는데요. 네. 특히 많은 분들이 계실 때는 한 분이 넘어지시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넘어지실 때와 여러분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넘어지게 되면은 2차적인 손상과 또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또 연쇄적으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곳에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경사도라든지 턱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전 상주시 종합운동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시작된 지점도 이렇게 턱에 약간 있는 경사면에서 미끄러지시면서 많은 분들이 사상을 입으신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중심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미는 힘까지 더해졌다면은 낙상을 더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조심스러운 추정입니다만 인공적인 힘, 그러니까 누군가 미는 힘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 미는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 규모가 더 줄어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조심스럽지만. 일단 워낙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시는 과정에서 그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의 흐름과 그 환경의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누군가 밀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은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밀게 되면은 충분히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그 상황에서는 미시는 분도 예측하기 어렵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성규 회장님, 네. 굉장히 좁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가운데 지역에서 큰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네. 그분들 중에는 밀지 마세요라고 네. 간절하게 외쳤던 분들, 네. 급기야 살려달라는 네. 외침도 있었는데 네. 그 무리의 가장 끝단에서 만약에 미는 분들이 있었다면 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왜 민 겁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원래 그 길이 그 용도가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나가서 올라갑니다. 또 여기서는 올라가죠. 예, 근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여기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예. 밀고 건너가는 겁니다. 어. 우리 밀어서 갑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위험한 상황을 예측을 못하고. 예측을 못하고. 이쪽 사람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돌아가야 되니까. 예. 밀어서 갑시다 돼버립니다. 이게 뭐가 되면 이제 게임이 돼버립니다. 밀고 당기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면 중간에 이제 끼어있는 사람이 제일 문제거든요. 끼어있는 사람들은 서 있는 상태로 압사가 되거든요. 예. 심정지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움직이도 못하고 음. 돌아가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나마 좁아가지고 정말 끼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저희 채널 A가 사고 당시와 직후에 이태원 골목길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습니다. 119에 신고되기 10분 전부터 인파는 움직이지 못한 채 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태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고 5분 전 상황입니다. 119 신고가 들어오기 전 오후 10시 5분 골목길보다 폭이 넓은데도 인파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꽉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첫 신고가 들어왔던 10시 15분 같은 각도의 CCTV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할 뿐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워한 상황입니다. 골목길에서 70m 떨어진 또 다른 골목길입니다. 첫 신고 30분이 지났지만 사고 현장처럼 빈틈을 찾기 어렵고 사람들도 떠밀리듯 움직입니다. 인파가 파도치듯 떠밀리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성규 회장님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CCTV 화면을 사고 전후에 직후의 화면을 입수했는데 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저기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몇 분 후에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 정도 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내가 지금 앞으로 가려는 지금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들이 전부 상실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저기에 관리 요원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외국 그 홍콩이나 이런 그 축제 같은 최근의 축제도 영상으로 보니 저런 곳에 보면은 한두 명씩 꼭 이렇게 관리인들이 포함이 돼서요. 깃발로 유도를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현실, 엊그저께 현실을 보면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리 요원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빽빽히 빼서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이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네.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밀어라는 목격담과 진술에 대해서 경찰은 CCTV를 분석 중입니다. 경찰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길은 매우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폭은 3.2m.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는 원래 도로폭이 4m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때문에 원래 도로폭보다 더 좁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사 피해가 더 컸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호텔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놨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좁은 골목길, 호텔 불법 건축, 주점 테라스 무단 중축, 헬로윈 행사 전 임시 부스까지 불법 설치. 해밀턴 호텔이 보행자 안전 위에 4m 이상이어야 하는 골목길을 3.2m로 좁게 만들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에 대피 공간이 줄어들어서 병목 현상이 가중됐다. 병의 목, 유리병의 목이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도로에서 차량이나 인파들은 더욱더 빽빽하게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김승희 교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4m 정도의 폭이 되는 이제 그 골목인데 그 해밀턴 호텔 측에서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한 0.8m 정도 이렇게 도로 쪽으로 테라스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날이 굉장히 이제 대목이죠.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임시 뭐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까지 놔가지고 그 골목이 원래는 4m 정도 돼야 되는 게 훨씬 더 줄어든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골목으로 진입하는 곳은 한 5.5m 되는데 4m로 줄어드는 것도 병목 현상인데 그거보다 더 줄어드는 3.2m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꽉 끼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구청 측에서 이 불법 개조한 것을 적발을 해서 시정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해밀턴 호텔 측이 이거를 시정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이렇게 평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많이 몰리지 않는 때에는 이게 뭐 별 문제 있겠어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사고가 나기로 작정하면 이런 식의 것 아주 별 생각 없이 했었던 이러한 행동들이 아주 큰 재난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복도에 물건 같은 거 막 내놓는데 이게 다 소방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평소엔 아무렇지도 문제가 않다가 화재 같은 것들이 날 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참사의 이 해밀턴 호텔 측의 어떤 책임이 작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규 회장님, 물론 지금 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불법 건축, 호텔 측의 불법 건축물이 존재한 그 골목에서 참사가 발생한 곳은 아닙니다. 다만 이 참사가 발생했던 골목길과 이어지는 네. 길인데 인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저 불법 건축물이 있는 윗단의 골목길로부터 사람들이 이 사고 현장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밑에 이태원역에서 이제 또 올라가는 현상인 네. 건데 저 위에 골목에서의 어떤 불법 건축물과 이 사고 현장에서의 더욱더 빽빽했던 현상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인과 관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안전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 입장에 보면은 정말 저런 거 보면 화나요. 사고는 어떤 중대한 큰 잘못이 있어서 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쌓여서 대형 참사가 나는 것이거든요. 예, 저 요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안전 제도가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낮지 않아요. 조항 하나 따져보면. 그런데 그 조항과 현실을 따져보면 정말 후진국형이에요. 저 정도 되면 철거를 지시했고요. 지금 제도상으로. 철거 안 되면 이건 영업 정지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제도가. 네. 근데 현실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잖아요. 대목을 위해서 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정말 이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큰 중요한 아주 거대한 이런 것을 잘 해야지, 그걸 불법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내 바로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위반하지 않는 기본을 규정했을 때, 하나를 규정했을 때가 쌓이면 대형 참사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파가 더 몰려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저 병목 현상. 그러니까 윗단에서부터 위쪽의 길이 이제 좁아져서, 그리고 또 역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대피할 공간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김관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호텔 측의 법적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 참사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지금 분석 중이고 조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찰이나 지자체의 어떤 안전 불감증, 뭐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러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저 상황에서 어떤 저런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과연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인가, 이게 원인을 제공한 것인가, 이게 굉장히 복합적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전체에 대해서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이나 그런 걸 물을 수 있는가? 근데 그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인과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처음에 이 참사가 났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건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우발적인 것이다. 경찰이나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였다. 또 뭐 해밀턴 측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것 자체를 애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별 책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는 그러한 결과나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 요소를 작용해서 이런 대형 참사가 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법적 책임에 있어서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원인을 제공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체의 어떤 원인 제공에 있어서 일부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느냐, 아니면 애견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추후에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법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정정할 것은, 아까 미러미러한 그런 여러 명의 시민들과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을 얘기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은 뭐 구청이나 경찰관과 관련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냥 과실치사나 치상죄가 될 것인지가만 문제가 됩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다. 그런가 하면 김경우 교수님, 안타까운 소식인데 사망자가 한 분 더 늘었습니다. 중상자분 중에서 결국 치료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케이스 같은데, 지금 남은 중상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현장에서 이제 큰 손상을 입고, 또 아니면 심정지가 왔다가 전신 순환이 회복돼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2차적인 치료 과정 중에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언제든지 사망 위험성이 있고요. 또 이제 심장은 뛰고 있지만 다른 장기는 이미 손상이 많이 돼서, 특히 이제 뇌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좀 돌아올 가능성이 적거나 후유증이 많이 남을 수도 있겠고요. 또 심장은 뛰지만 콩팥 기능이나 다른 장기가 함께 손상이 됐다면은 나중에 결국은 어떤 폐혈증이나 감염증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질환으로 좀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여전히 계신 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전에 압사 우려가 예고됐었다, 제기됐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참사 3일 전 압사 경고, 이태원의 상인회 측에서 압사 사고가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적이 저 회의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달 26일 회의. 그렇죠, 김수영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 헬로윈 때문에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을 예상해서 이제 경찰, 또 용산구청, 이태원 상인단체 등 10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했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이 상인단체 쪽에서는 뭐 압사 사고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용산경찰서 측에서도 보고서를 올릴 때 안전사고에 어떤 우려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서울경찰청에서는 딱히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대책에 빠졌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 코로나 방역이라던가 뭐 마약 단속 이런 쪽에만 주로 경찰이 배치가 되고, 이런 안전사고라던가 압사 이런 쪽은 전혀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아마 업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인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지자체와 국가가 어떤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사전에 이 정도의 어떤 좀
우려들이 얘기가 됐었다면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경찰을 좀 더 많이 배치한다거나 아니면은 단지 코로나나 마약 같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압사 사고들을 조금은 더 예측한 그러한 경찰 배치라든가 뭐 도로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또 국가와 지자체가 여러 가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은 물론 이제 해당 보고서가 안전 보고서가 아니라 일반 사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또 문제 지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쪽 입장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악마의 댓글 스톱. 그 와중에 악마의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도 횡행하고 있고요. Pray for 이태원. 이태원 참사의 안타까운 사연들 함께 보시죠. 자, 17년 단짝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17년 함께 다닌 단짝 친구 20대 2명. 이 정규직 필기시험에 합격, 승진을 축하하려 이태원을 찾았다가 함께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는 딸이 몇 주 전 회사에 승진해 재밌게 놀다 오라 했는데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됐다라고 오열을 했습니다. 가족 나들이 갔다가 10대 딸, 엄마, 이모가 함께 참변을 당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최연소 희생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미국 회계사 시험 붙은 외동딸 20대 이모 씨, 미국에서 일하겠다는 꿈을 품고 친구들 축제 즐길 때도 공부만 매진했는데 합격 후 놀러 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외동딸이 1년 반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따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는데 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하여튼 모든 희생자분들의 사연을 접하면 정말 그 마음이 더 참담하고 아픈데요. 특히나 이제 제가 가장 좀 가슴 아팠던 것은 이제 여중생 가장 최연소 희생자죠. 여중생이 엄마와 이제 이모와 함께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이태원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마 그 어머니 입장에서 딸을 얼마나 지키고 싶었을까 마지막까지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감정이입이 돼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너무 정말 마음이 참혹하고 뭐라고 이제 정말 위로의 말조차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참담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을 이렇게 하늘이 먼저 데려가는지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뭐 10대, 20대들 정말 뭐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정말 항상 경쟁에 내몰리도 살다가 이렇게 좀 즐기고 친구들과 좀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이렇게 이태원에 모였는데 이렇게 끔찍한 사고의 피해자가 돼서 정말 우리 사회가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는가에 대해서도 정말 반성하게 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이태원에 달려간 아버지가 딸에게 보낸 카톡도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둘째 딸 전화 안 되네. 빨리 통화하자고. 이태원에 있는지 궁금하다. 궁금하네. 아빠 이태원 해밀턴 호텔 부근에 있음. 김수영 교수님, 딸이 연락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급하게 지금 해밀턴 호텔까지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카톡을 보면은 정말 그 아빠의 그 초조함이 막 느껴지죠. 저 카톡뿐만 아니라 다른 희생자 같은 경우에도 그 카톡이 끊임없이 대답 없는 카톡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이제 캡처 장면들이 SNS에 돌고 있기도 한데요. 정말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태원에 놀러 간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끔찍한 속보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자녀에게는 연락이 되지 않는 정말 그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잠깐 아이 손 놓쳐가지고 잠깐만 아이가 눈앞에서 없어져도 그 시간이
멈춰버리는 듯한 그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까? 아마 저분들에게는 그 공포가 이제 영원히 지속된다는 어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우리 사회가 모두 그 유족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같이 가슴 아파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상황 속에서도 뭐 정쟁으로 일삼는 사람들도 있고 니 탓 내 탓으로 아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정말 이러지 말고 일단 이들에게 많은 위로를 보내고 온 사회가 위로를 보내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책임이 누구의 것인지를 명백히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얼마나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을 받아가지고 연수 갔다 오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 해서 내가 시켰다고 항상 네. 공부만 하고 이제 좀 재밌게 살려고 시작하는 순간에 딱 이번에 여름학기로 졸업했거든요. 목사님 연령까지 됐는데 공부한다고 독서실 얻어가지고 있었는데 엄마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는 엄마 피곤할까 봐서 제가 많이 엄마 일을 도와준 거죠. 스파게티 요리 같은 거 잘해요. 뭔가 이룰 수 있는 애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굉장히 축구를 잘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은 계속 운동을 안 시킨 것이 한편으로 후회도 되죠. 일단 일밖에 모르던 친구였어요. 밖에 잘 안 나돌고요. 진짜 지독하게 진짜 술도 안 먹고 밤에 대본 리딩하고 연기 얘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제가 불러서 만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나는 다른 일이었어요. 뭐야 진짜 대책 없는 정부 때문에 아침에 나갈 때 자존심을 하고 신호가 바뀌고 앞뒤로 잘 살피고 끝내라고 이렇게 당부할 때 아니고 이쪽에 이런 행사에 그냥 가지 말라고 당부를 했을 텐데 아니고.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정부는 경찰은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조롱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지금 딸을 잃은 아빠의 이야기. 둘째 딸이 연락이 안 돼서 아버지가 해밀턴 호텔까지 갔다. 어떤 아버지가 안 가겠습니까? 지금 부모님들의 이야기,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파게티를 잘 만들어주는 착한 딸, 공부밖에 몰랐던 친구, 축구를 잘하던 아들, 대본 리딩을 열심히 하고 술도 못 마셨던 아들, 평범한 우리 아들, 딸들이 그곳에서 희생이 된 건데 일각에서 아주 일각에서 이런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근거 없는 이유로 망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그런 댓글들, 이런 명예훼손은 즉각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리 사회가 시민의식이 굉장히 성숙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문화를 볼 때 정말 악마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악성 댓글을 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었고 항상 즐거움이 되어주었던 그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본인이 부모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본인의 친구들,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비슷한 본인의 친구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날벼락이죠. 날벼락처럼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유가족들의 슬픔은 정말 그 깊이를 헤아리는 것조차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댓글,
희화하는 댓글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는 이런 행위는 저는 정말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처벌 수위가 낮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높이는 그런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사회의 신뢰 같은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면서 우리 사회가 성숙할 수 있는 것인데 아예 그 인간에 대한 신뢰 자체를 저버리게 만들고 정말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댓글들은 정말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고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허위사실 유포도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영상을 봤는데 작년까지 일방통행이었다라는 어떤 한 라디오 진행자의 무책임한 발언,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분노를 조장하고 우리 사회에 거짓말을 유포하는 이런 것도 좀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력히 이런 건 삼가돼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망한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사망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 준하여 돕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사연도 함께 보시죠. 자, 교환학생 온 미국인들도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난 가을 교환학생이 왔다가 이번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20살 생일 다음 날 이런 사고를 당했고요. 그의 아버지는 등을 1억 번 찔린 심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짤막한 심정인데 이 표현 말고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어학 원수를 왔던 한 일본인은 이태원 참사로 이번에 사망을 했습니다. 4달 전 한국으로 왔는데 딸은 한국을 참 좋아했다. 그래서 한국에 갔고 이번 참사를 당했다. 뉴스 보고 딸에게 전화했더니 경찰이 받았다라고 아버지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신 3개월의 아내를 두고 어머니의 치료비를 위해 한국에 왔던 스리랑카 남성 이태원을 지나다 인파에 휩쓸려 참변을 당했고요. 국내 한 대학원에 유학 온 이란인 2명도 사망을 했는데요. 이란 사정으로 가족들이 한국에 못 와서 대학원의 동료 연구실 직원들이 상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 외국인 피해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상가를 지킬 상주도 없는 환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원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상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리 정부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태원이라는 지역이 특수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죠. 뭐 이슬람 사원도 있기 때문에 또 거리에 보면 이제 세계 음식과 관련된 그런 음식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데 이번에도 외국인 사망자가 26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의 어떤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은 법무부에서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비상대책반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증이 면제된다랄지 아니면 무사증 입국 협약이 돼 있는 데는 사실 이제 전제여행 허가증을 얻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면제해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자가 사실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가 얻기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90일간 단기 비자를 해서 결국 가족들이 들어와서 상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법무부에서 배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참사와 관련된 분들에게 이제 사망한 분들에게는 뭐 장례비조로 한 1,500 정도, 네. 그리고 유로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부상자에 대해서는 이제 500에서 한 1,000 정도의 지급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도 우리 국민 못지않게 외국인에 대해도 당연히 이 부분이 배려가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고 있습니다.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처음에는 사실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20대고 이제 피해자분들이 다 이제 20, 30대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고 들어서 좀 약간 감정이 좀 많이 이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안타까운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인근에 사는데 그 당일에도 처음에는 사이렌 소리가 나서 그냥 술 취한 사람이 다쳤나 보다 싶은 정도였는데 이게 1시간 넘게 계속 울리니까 상황이 뭐지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뭔가 허무하게 갔잖아요. It was so sad, right? I think it doesn't matter where you are in the world, when something like this happens, it affects you. It gets into your heart. And I wanted to pay my respect to the people who lost their lives. 자, 이번 피해의 원인으로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꼽혔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에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입니다.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의 판단으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 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유포가 무분별하게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영상을 보고 괴로움도 호소했고 또 불편함도 호소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저희들이 담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현장 상황에 있던 분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사진도 많고 영상도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빠짐없이 노출되니까 그 부분이 좀 보기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인권이 있을 텐데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 사람의 죽은 모습까지 그렇게 전 세계까지 퍼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참 안타깝고 그 같은 나이대로서 조금 슬픕니다. 교수님, 이런 영상이나 어떤 이런 큰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 많은 분들이 좀 트라우마 현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무분별한 영상 유포도 트라우마의 원인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작용이 기전이 있겠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아프거나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미러 뉴런이라 그래서 거울 신경처럼 공감하게 되고 같이 아파하게 되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너무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서 괴로움이 심하신 분들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기전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위험이나 재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제 교감신경이 이제 항진되면서 우리가 싸우느냐 도망가느냐 상황에서 심박동수가 올라가고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불안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자연적인 반응인데 이런 재난 상황이 자꾸 연상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자꾸 신체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겠고 또 처음에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생각되는 또 위험에 대한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연결되게 되고 그것이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게 돼서 유사한 상황이나 유사한 상황을 했을 때 신체적으로 불안하고 하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초기에 어떤 분들은 이것이 내가 트라우마에 의한 증상인지 또 인지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트라우마에 의한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국가에서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로 적극적으로 상담하시거나 또 홈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자기 상황을 평가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런 신체 반응이 왔을 때 내 불안감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이런 불안감이나 이러한 신체 반응은 자율신경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반응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거기 참고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이완요법이나 복식호흡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 거꾸로 심리적인 안정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적인 훈련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지금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사과 없이 유감, 하루 만에 정쟁 모드.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겠다라고 했지만 하루 만에 정쟁 모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에서도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것이 있는 건지. 근데 인력을 배치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말 자체가 약간 예단하신 거 아니세요? 예년의 집회 규모와 경찰의 그 동원 병력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찰 병력이 더 많이 배치됐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정치권에서 우리는 잘못 없다라는 얘기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단 야당이 하루 만에 정쟁 중단 하루 만에 정부의 책임론 공세로 이어졌습니다. 야당의 지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자세로 사과할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 회피성 말을 합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행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지금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때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질타가 나옵니다. 이번에 여당 내부의 질타 함께 보시죠. 발언 유감, 스스로 책임감 갖고 무겁게 봐야 한다. 대책 소홀했던 것, 언행 조심해야 한다. 국가는 왜 존재하냐, 장관 당장 파면해야 한다라는 강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야의 전주혜 의원과 전재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지금 정쟁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 내부에서 강력한 비판이 나옵니다. 네, 사실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 애도를 하고 그다음에 유가족 분들도 위로하고 전 국민이 지금 다 슬픔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가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150명이 넘는 우리 청춘들, 젊은이들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안전사고 또 재난재해라는 것은 예정을 하고 예고를 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것인데 국가와 정부라는 것은 그 재난재해가 터졌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구했느냐, 왜 구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가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 언론들 또 국민들 또 외신들 외국의 언론들까지 왜 인력을 분산하지 못했는지, 왜 일방통행을 못했는지, 왜 차도를 미리 통제를 해가지고 차도까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를 못했는지 여러 가지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못했다. 이래버리면 과연 국가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왜 존재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수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런 이제 발언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특히 재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터졌을 때 정부는 그게 절대적입니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발언을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전주 의원님. 우선
뭐 이번 그 이태원 할로윈 사고로 155명의 그 생명이 좀 아깝게 세상을 떠나게 된 데 대해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또 분들이 다치셨는데 좀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국민의 힘과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위 파악을 통해서 물론 일어난 사고를 없었던 걸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은 그런 군중을 몰렸을 때 어떤 통제 시스템,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면서 더욱더 안전망 장치를 단단하게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고 원인을 지금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뭐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뭐 그런 지적도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정확한 좀 사고 경위가 나와 봐야 정말 누구의 좀 책임이 더 큰지 그런 책임 소재를 더 분명히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월 5일까지가 이제 애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애도 기간에는 어떠한 이런 그 정쟁보다는 이런 정말 큰 국가적인 그런 비극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애도를 하고 또 정말 그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좀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 유족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논쟁하지 말고 애도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1월 5일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국민들의 그런 애도에 저희도 동참하면서 또한 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사고 경위를 좀 정확히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발언에 대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추궁이 아니라 추모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비대위 안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행정이 부족했고 이상민 장관 발언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추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그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이 경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파가 이런 정도로 몰릴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김승현 교수님,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고 직후에 했던 표현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진의는 알겠어요. 진의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경찰 병력이 예년보다 적은 것도 아니고 헬로윈 인파가 이렇게 많이 몰린 것에 대해서 예상을 했었고 경찰 병력도 그에 맞춰서 진경을 했는데 이번 압사는 워낙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참사가 발생해서 경찰을 더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건데 이 장관의 이 발언과 말투와 이제 시점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랄까요? 참 공감력이 적어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고 참사 이후에 처음으로 정부 쪽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그 주무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가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저분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 대한 그 부분을 자기에게는 없다라는 지점을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장관이라는 자리가 행정가이기는 하지만 절반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의 언어와 정치인의 언어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법조인이라면은 뭐 이것이 예견할 수 없는 사고였고 나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반은 정치인 인사라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로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줬어야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 되니까 당신 보고 감옥에 가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정부가 이런 상황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예년보다 더 많이 투입했고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을 예상했지만 그 특정 지역에서 이러한 사고가 날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정말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에게 또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 드린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라면 사람들도 수긍했을 겁니다. 이게 되게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경찰이 미리 간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었고 다른 쪽에 시위가 많았기 때문에 경찰이 투입되기도 어려웠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얘기하는 게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거든요. 또 장관이 뭐 경질되거나 할 때 장관이 직접 자기 손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경질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부하 직원을 잘 어떻게 뭐 통제를 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거나 직접 장관 손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장관이 경질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장관이라는 자리를 주고 막강한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굉장히 방어적인 언어는 깊은 상처를 받은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일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상민 장관의 발언도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려할 정도로 특별히 많은 인파가 몰린 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듯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우려할 정도로의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앞서서 용산구청 관계자들과 이태원에 있는 어떤 상인 연합회에서도 회의가 있었는데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압사 사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던 것, 혹은 일각에서 너무 많은 인파가 모이면 지하철역을 이태원에 정차하지 않고 무정차할 것을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현장에서 나왔다는데 이상민 장관 사고 직후고 정부를 대변하는 첫 어떻게 보면 일성인데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아니었고 경찰 있어봤자 소용없다라는 식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이태원 참사가 전해진 다음에 여야 할 거 없이 정쟁은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정쟁에 관련된 플랜카드 내리겠다. 언행을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언론에 나서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정쟁이 애도경까지 갈 수 없겠구나. 지금 행안부 장관이 사실은 이태원 참사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과실이 있어서 법적 책임이 있든 없든 정책 책임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무한 책임을 사실은 져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행안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다중운집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앞으로 사태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대통령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다중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우려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 전에 한 10만 명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날 3만 명, 30%가 더 모였어요. 10만 명에서 3만 명이 더 모인 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도 행안부 장관이 이런 이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찰이나 소방관을 더 배치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아니었다. 아니 만약에 정말 경찰을 더 배치하고 치안 유지, 질서 유지를 하고 또 구급대원들이 이미 대기를 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 참사가 이렇게 크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고 자발적인 어떤 축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에 나와서 국민에게 한 말이 면피성 발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건 책임이 없어. 이런 취지의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인 결과 분석이 끝나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나면 행안부 장관이 여기에 책임이 있든 없든 과실이 있든 없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용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아마 본물처럼 터져 나올 겁니다. 자, 논란이 확산되자 이상민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유감 표명입니다.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 있는 발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사고 수습에 전념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대표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참 이게 사과도 아니고 유감입니다. 저는 저것을 보고 과연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국민들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를 넘어서서 오히려 주무부처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무한 책임지는 정말로 그런 이제 진정성 있는 발언들,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을 하고 있고 또 이 1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돌아가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또 유감이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발언하실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태 수습이 끝이 나면 정말로 이제 법적 책임을 비롯해서 정치적 책임은 이상민 장관 정도까지는 무조건 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상민 장관 책임론 경질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일단은 수습을 해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이제 앞서 나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과 또 우리 언론에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우리 국민들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까지는 아마 동의를 하시고 그런 요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제 그런 말씀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사실 국민들에게는 사고 수습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쟁을 한다, 사실 그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애도 기간이고요. 그리고 좀 애도 기간 뭐 지난 다음에 어떤 뭐 책임 소재를 좀 얘기하든지 뭐 좀 이러는 것이 저는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뭐 부적절한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유감 표명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사고 수습을 좀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 그 애도 기간에 좀 국민들의 그런 애도의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또 사고 수습을 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고 경위를 좀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떠한 그런 그 뭐 책임의 소재를 가릴 부분이 있으면 가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은 좀 사고 수습에 좀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여야 지도부도 조문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 같이 공감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전 시스템을 철저하게 다시 점검해보는 필요가 있겠다. 예산 편성의 문제 골고루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사고 수습과 희생자 주도, 부상자 회복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국회도 참사 수습에 수당적으로 신속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자, 이같이 대통령 내외와 여야 지도부도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애도 기간이라 여야 할 것 없이 중앙 정부 기관까지도 지역 축제나 혹은 술자리 등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지나친 술자리 등 음주 자리에 대해서 자제령이 내부적으로 내려졌는데 민주당의 서영석 의원이 당원과 함께 당원 60여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져서 참사 다음 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태원 참사 직후 소속 의원들에게 사적 모임 금주 등 자제령이 민주당에서 내려졌는데 서영석 의원이 차마 믿기지 않는 소식,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메시지를 냈는데 참사 바로 다음 날 경기 파주에서 민주당 부천시당은 워크숍을 진행했고 60여 명과 함께 심폐소생술 교육과 족구를 한 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2차 술자리에도 참석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져서 결국 서 의원이 사과를 했지만 당 내에서는 감찰해야 한다.
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합니다. 출발 이후 당의 지침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이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글쎄요, 이 뭐 당원들과의 모임이 뭐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참사 바로 다음 날이라 국가 애도 기간이고 많은 사실은 현역 의원들은 저런 모임을 좀 취소하고 있는데 족구의 술자리에 또 2차까지 그리고 지금 사과는 했습니다만 출발한 이후에 당의 문자를 받았다라는 입장문도 조금 모호해 보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인들도 지금 모두가 슬퍼하기 때문에 뭐 술자리라던가 회식 같은 거 자제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 공연 관람이 학교에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하더라고요. 네네.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이런 국가 애도 기간이고 모든 전국의 사람들이 다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시간에, 이 상황에 뭐 물론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행사기 때문에 아마 진행을 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웬만하면 이런 모임 같은 거 자제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만약에 모임을 했어야 된다면 식사 정도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술이 있었어요. 또 100번 양보해서 뭐 반주로 술 한잔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술자리가 끝나고 또 2차로 가서 또 술을 마셨거든요.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위로를 주어야 하는 이 시점에 족구하고 밥 먹고 술 먹고 또 2차 가서 놀고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정말 정치라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정말 일반 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어떤 정치인의 기본 자질일 텐데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지난 일요일에 그렇게 뭐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또 뭐 각종 이제 행사나 이런 거 참석을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러한 좀 그 내부 지침이 좀 전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이런 기존의 행사도 다 취소하고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서영석 의원의 이 야유의 그 단합 대회죠, 그 당원 수련 대회 이제 소식이 나온 거라 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많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것이 간단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감찰을 좀 지시를 좀 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감찰에서 저는 뭐 징계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런 국가적인 좀 비극적인 사고에서 이렇게 또 뭐 모임에서 막 그친 것이 아니라 뭐 1차, 2차 술자리를 하고 뭐 그런 것이 굉장히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처음에 이게 뭐 변명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폐소생술을 뭐 배웠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식에 아무도 믿기지 않는 좀 이러한 변명성의 발언도 저는 언론 보도에서 봤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도 본인이 좀 떳떳하지 못하게 그렇게 면피성 좀 변명을 한 것도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많이 못 미쳤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도 기간 동안은 또 이런 일이 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더 자제하고 더 좀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검찰에서 남욱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데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천화동인의 1호 소유주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라는 관측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실소유주 그분은 누구? 김용과 아이폰 비본이라는 주제인데 남욱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2019, 2020년쯤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천화동인 1호
대장동 지분 중 가장 많은 1,208억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 그분이 누구냐라는 논란이 세차게 일었죠. 자,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대장동 공판에서 2015년 2월 내지 4월 김만배로부터 주식 25%만 받고 빠져라. 나 김만배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이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의 이 말, 김만배도 12.5, 나머지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 이재명 측 지분이다. 라고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혹시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호가 대장동 일당이 받은 금액이 4천억인데 네. 그중에 제일 많은 1,200억이 배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1호에. 그런데 1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유주가 누구고 그다음에 어떻게 배당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천화동인 1호만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주가 누구냐? 그리고 왜 이렇게 천화동인 1호에서 1,200억이나 가져가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예. 그럼 그분이 누구냐? 그때 언론에서도 그 이재명 의원이 아니냐 이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또 뒷받침하는 얘기가 남욱 변호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2015년 2월에서 4월에 김만배로부터 김만배 자기도 거기에서 지분이 12.5%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의 지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분이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어떤 관련된 정황이 지금 2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게 지난 10월에 그 남욱한테 김만배가 전화를 해가지고 천화동인 1호는 남욱이 네 거라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천화동인 1호가 실소유주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김만배가 그분 것이다랄지 아니면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랄지 이런 왜 진술을 하도록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제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는 유동규가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예. 그 자기들끼리도 야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거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검찰에서 유동규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진술한 걸로 보여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누구 거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김만배도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는 내 거 아니라고 하고 유동규 씨도 천화동인 1호는 내 거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추측이고 당연히 남욱 변호사도 1호는 내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1호는 누구 겁니까? 그렇죠. 이제 김만배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것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관련된 지분이다 이렇게 아마 진술을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제 그 부분을 진술만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배당금의 어떤 받은 다음에 이 돈이 어떻게 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최근에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잖아요. 8억 4,700만 원 받은 걸로 구속이 돼서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한 내용의 일부만 그걸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천화동인과 관련된 부분을 아마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천화동인 1호만 소유자 기재가 없다. 차명 소유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관련 보도 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왜 1호만 소유자 기재가 없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영학이 작성한 대장동 사업 지분 배분표 중에 천화동인 1호 투자 회수 금액이 미기재, 검찰은 차명 소유의 가능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동규에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5 지분 구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네. 이 참 묘한데 김만배 씨가 왜냐하면 그 검찰 출석 때 언론 인터뷰 당시에 최초 때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뒤로 자기들끼리 녹취록에서는 야 유동규 씨에게 천화동인 1호 내 거 아닌 거 알잖아.
뭐 남욱 변호사도 이 시장 측 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남욱에게도 나도 그거 12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일단은 소유주가 없다라는 건데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건데 차명 소유 검찰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뭐 무시무시한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지금은 서로 이제 말이 다른 상태라 좀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또 내게 아니라 그래요.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유동규 씨도 내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제 천화동인 1호는 거기에 화천대유 이렇게 이제 써 있어서 배당금이 가장 큰 건데 화천대유의 이제 실소유자가 누구냐.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도 그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오는 그분이 누구냐. 이거 가지고 법사위에서 여야 간에 논쟁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정확히 이제 밝혀야 이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것에 따라서 검찰의 저는 뭐 수사력, 실력이 저는 판가름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그 말 가지고 그분이 누구냐를 특정할 수는 없어요. 서로 내게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또 남욱 씨 같은 경우도 그냥 들었다는 이 전문 진술이라 이제 그거 가지고 특정은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 결국은 1208억을 좀 배당을 받았다는 건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저는 이 자금의 흐름 수사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 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누구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려운 거 어렵죠. 전재수 의원님. 저 배당금 큰 거 아무도 자기 거 아니라고 하는데 누구 겁니까? 그 천화동인 1호 그 화천대유.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아니 이미 저 이익이 실현이 돼서 이익이 배분이 된 상황 아닙니까? 검찰이 계좌 추적만 하면 끝납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니 그거 하면 다 끝나는데 이게 도대체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올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고 1년이 훌쩍 넘은 사건인데 계산만 추적하면 다 끝나는 일을 아직도 저는 이러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장동 사건 보세요. 지금 50억 클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실제 이득을 본 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이게 뭐 단순하게 유동규 씨가 뇌물 받은 걸로 해서 구속이 됐는데 지금은 대선 자금이라 그러죠. 지금은 또 정치 자금이라 그러다가 지금은 또 그분의 지분은 과연 누구냐 이러고 지금 있거든요. 수사하는데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쫓아라. 그럼요. 돈의 흐름을 찾는 또 수사가 또 가장 간단하고 쉬운 수사입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드러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죠. 그런데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 부원장, 방어권 보장 이유로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지금 확보했다고 하죠. 유동규 전 본부장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내용 분석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 텔레그램 방이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침묵을 지키는 김용, 아이폰 비번 제출 거부.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